get my peaches out in Georgia. I get my weed from California. I took my chick up to the northwest. I get my lyric from the 3월 29일 화요일 오전 9시 10분 지나고 있습니다. 책 소개하겠습니다. 신간이고요. 세금의 세계사라는 책입니다. 11조의 연원, 그리고 나폴레옹, 히틀러가 세금을 어떻게 조달했는지, 그리고 사물 인터넷 시대에 세금 징수는 어떻게 할 것인지, 뭐 그런 내용들이 있고, 뒷면에는 매트 리들리의 책 추천사도 짤막하게 있습니다. 재밌는 책이고요. 이 책 중에서 홍콩 관련된 이야기를 내용을 가감없이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10여 페이지 정도 되는데요. 존 제임스 카우퍼스웨이트라고 하는 홍콩 재무장관, 1961년에서 71년까지 역임한 사람이 주가 된 이야기고요. 이 사람에 대한 소개는 뒤에 또 이어집니다.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홍콩은 결코 발전 가능성이 높은 곳이 아니었다. 추장강 어귀에 바위투성이 섬과 깎아지른 시스텍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암석이 파도의 침식을 받아 만들어진 꿀뚝 형태의 지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스텍에 불과했다. 광물 자원이나 석유 자원도 없는 쓸모없는 땅이었다. 바위가 많아 대부분의 지형이 농사 짓기에 어려웠다. 그러나 중국 본토와 앞바다의 큰 섬 사이의 공간은 단점을 상쇄시키는 천혜의 항구 입지를 제공했다. 16세기 포르투갈 탐험가들은 홍콩에 기지를 세우고 중국과 무역을 시도했으나 명나라의 쇄국 정책으로 기지는 없어졌다. 18세기 영국 무역업자들이 홍콩을 다시 찾았고 19세기에는 아편전쟁으로 영국 영토가 되었다.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까지 영국의 지배하에 있었다. 홍콩이라는 이름은 향기 나는 항구라는 뜻으로 아마도 부두에 쭉 늘어서 있던 향제조 공장에서 유래한 듯하다. 영국에게 홍콩은 전략적으로 중요한 무역 전초기지였으나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방어하기 매우 힘든 곳으로 여겨졌다. 처칠은 지키기 어려운 곳에 자원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라고 썼다. 1941년에 일본은 선전포고 없이 홍콩을 침략해 순식간에 점령해버렸다. 4년의 엄격한 계엄령이 시행되는 동안 홍콩은 기아와 가난에 시달렸다. 프랭클린 김슨은 일본 침략 이틀 전에 홍콩 식민장관에 취임했다. 전쟁 내내 일본 포로 수용소에 수감되어 있다가 1945년 일본의 항복 소식을 듣자마자 그곳에서 나와 자신이 홍콩의 총독 대행임을 선포했다. 그는 보름 만에 행정력을 정상화했다. 중국이나 미국이 어떤 전략을 펴기 전에 보인 신속하고 결정적인 행동은 홍콩의 운명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다시 영국령이 된 것이다. 전쟁이 끝난 후 영국은 많은 식민지를 포기했지만 홍콩만은 중국에 합병될까 우려해 놓지 않았다. 일단의 공무원들을 보내 홍콩의 정상화를 도와주었다. 그중 한 명이 과묵하면서도 강단 있는 원칙주의자인 스코틀랜드 출신 존 제임스 카우퍼스웨이트였다. 그는 에든버러 대학과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고전학을 전공하고 세인트 앤드루스 대학에서 경제학도 공부했는데 이곳에서 계몽주의 사상, 특히 애덤 스미스의 사상에 정통하게 된다. 1951년 홍콩 재무차관이 되고 1961년에는 재무장관 자리에 오른다. 그의 전기를 쓴 닐 모너리의 표현에 따르면 홍콩 경제정책은 절대적으로 그를 중심으로 돌아갔다. 그의 재직 기간 중 홍콩은 전 세계에서 가장 놀랄만한 경제 성장을 이루었다. 이게 가능했던 것은 홍콩의 세금 정책 때문이었다. 카우퍼스웨이트 일행은 1945년 말 홍콩에 도착했다. 그들의 첫 임무는 우선 산업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일이었다. 총독은 홍콩을 자유무역항으로 선언했다.
몇몇 상품을 제외하고는 관세가 없었고 수출 보조금도 없으며 수입 금지 품목은 최소화했다. 그러자 수출입이 재개되면서 전쟁을 피해 탈출했던 사람들이 돌아오기 시작했다. 무역량이 급속하게 늘었다. 홍콩 경제가 스스로 회복하는 것이 확실했다. 카우퍼스웨이트는 관찰력이 뛰어난 사람이었다. 길을 걷거나 공장과 항구 등을 돌면서 경제 활동을 유심히 관찰했다. 보면 볼수록 공무원이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는데도 경제는 발전하고 있었다. 경제 계획 같은 건 필요 없다고 결론 지었다. 이대로만 굴러간다면 홍콩은 그냥 놔두어도 문제없다고 생각했다. 나머지는 홍콩 시민과 사업체들이 알아서 할 거니까. 잠을 잘 때도 국부론을 끼고 잤다고 할 만큼 애덤 스미스의 이론에 푹 빠져 있기는 했지만 고전적 자유주의자였던 그가 보기에도 이론과 현실이 맞으니 기분 좋은 일이었다. 그의 두 번째 임무는 식료품과 연료의 구매, 판매, 분배 및 가격 통제를 통해 홍콩의 필수 물자를 공급하는 부서를 관리하는 일이었다. 그 부서는 문제가 많았다. 머너리의 기술에 따르면 이때의 경험으로 인해 그는 공무원 집단은 상행위를 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관료들을 저평가하게 되었다. 잘못하면 손해를 몽땅 감당해야 하는 사람만이 제대로 된 상업적 판단을 할 수 있다라거나 정부가 비즈니스를 하면 그 누구도 수익을 내지 못하게 되어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후일 긍정적 불개입이라고 불린 이론을 구상하기 시작했다. 이론의 요지는 개방경제 하에서 정부의 간섭은 득보다 실이 많다는 것이다. 신중한 검토 끝에 꼭 간섭할 필요가 없으면 기본적으로는 정부는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관료의 서투른 개입이 경제의 미묘한 메커니즘을 건드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다. 숨겨진 손의 작용을 믿는 게 낫다. 얽히고 설킨 수많은 요인을 잘 알지도 못하고 융통성도 없는 정부나 무슨 위원회의 일회성 결정보다 경영자와 기업가의 개별적인 결정이 모이면 훨씬 현명하고 좋은 결과를 낳는다라고 주장했다. 홍콩의 세금 정책은 동시대 영국의 세금 정책과 정반대였다. 영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서유럽 국가는 높은 세율과 과다한 정부 지출, 적자 재정 편성, 산업 계획과 시장 개입 등을 실시하고 있었지만 홍콩은 완전히 반대로 나갔다. 일부 부유층을 제외한 거의 모든 시민은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 고소득자조차 세율이 15%에 불과했다. 관세, 판매세,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이자소득세, 해외소득세도 없었다. 단 토지세는 있었다. 어떤 경우에도 조세 부담률은 GDP의 14%를 넘지 않았다. 간섭과 변화는 최소화했다. 과세의 원칙은 적정 수준의 세금이 장기간 변동 없이 평등하게 부과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었다. 동시에 너무 공격적으로 징세해서도 안 된다. 그는 소득세와 관련해서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방식의 징수 체계가 경제 전반, 특히 투자 결정과 기업 활동에 좋은 영향을 준다라고 강조했다. 서유럽 국가들이 경제 부흥을 위해 추구했던 케인스식 적자재정 정책도 실시하지 않았다. 우리 같은 경제 상황의 적자재정은 전적으로 부적합하다. 우리는 소비하는 양 이상으로 생산하지도 않고 생산할 수도 없다. 그런데 소비가 늘어나면 그만큼의 수출 없이 수입만 늘어나게 된다. 심각한 수지 위기 문제는 홍콩의 신용과 홍콩 달러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려 결국 홍콩에 몰락을 가져온다. 케인스의 이론은 홍콩 같은 특이한 상황은 고려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국가 부채 또한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국가의 채무가 늘어나면 세금이 늘어나지 않을 수 없다. 미래의 후손들에게 채무를 물려주어도 된다는 생각은 받아들일 수 없다. 선조들은 우리에게 그 어떤 채무도 물려주지 않았다. 산업계획이나 보조금, 정부 개입도 없었다. 그는
솔직히 나는 몇몇 선택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 예산을 사용하는 안에 반대합니다. 특히나 관료들의 호불호 기준에 따라 대상자가 선정된다면 더욱 반대합니다. 어느 누구도 개발의 우선순위를 정할 만큼 과거, 현재, 미래를 잘 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람직한 경제라면 정상적인 시장 상황에서 특별한 지원 없이 스스로 일어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홍콩 입법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주장했다. 불필요한 절차가 대폭 줄어서 회사를 설립할 때 한쪽짜리 양식이면 충분했다. 세법은 짧고 간단했다. 현재까지도 전 세계 조세 전문 변호사들은 홍콩의 세법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인정하고 있다. 300쪽에 15만 개 미만의 단어로 구성되어 규모 면에서 영국 세법의 1.5% 수준에 불과하다. 한편 홍콩 달러는 파운드화에 연동되어 적어도 홍콩에서만큼은 인플레이션에 의한 세금 발생 가능성을 제거했다. 1963년에 경제학자인 밀턴 프리드먼은 홍콩 달러를 파운드화에 연동시키는 구조를 설명해달라고 카우퍼스웨이트에게 부탁했으나 거절당했다. 심지어 연동 체계를 운영했던 HSBC 은행에도 알리지 않았다. 카우퍼스웨이트는 모르는 게 낫다. 알면 엉망이 된다. 라고 했다. 그의 말이 맞았다. 그가 물러난 뒤 홍콩은 연동제를 폐지했고 HSBC 은행의 통화정책 발언권이 커졌다. 그러나 1983년에 외환 위기가 닥쳐 한때 이틀 만에 홍콩 달러가 13%나 하락한 적도 있다. 결국 붕괴를 피하기 위해 미 달러화에 연동시켜야만 했다. 어떠한 형태의 자본 통제도 없었다. 그는 언제든지 떠날 수 있기 때문에 해외 자본이 홍콩에 유입되어 머무는 것이다. 여러 규정을 만들면 자본이 유출되어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언제든지 떠날 수 있기 때문에 해외 자본이 홍콩에 유입되어 머무는 것이다. 여러 규정을 만들면 자본이 유출되어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 홍콩은 투명한 민주국가는 아니었다. 영국의 식민지였다. 총독은 입법회의 의견을 참조하여 법을 제정하고 강제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권력을 남용하면 이런 체제는 쉽게 부패한다. 하지만 카우퍼스웨이트와 비슷한 생각을 가진 많은 공무원들은 홍콩 시민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일하는 것이 자신의 의무라고 생각했다. 카우퍼스웨이트도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 적이 있다. 협의형 정부를 원한다면 결정까지 복잡한 단계를 거쳐야 하고 시간도 많이 소요된다. 신속한 정부를 원한다면 어느 정도 독재를 받아들여야 한다. 대부분 사람들은 정부 결정과 자신의 생각이 일치한다면 신속한 정부를 더 선호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가 이런 정책을 펼 수 있었던 것은 홍콩이 처한 독특한 상황 때문이었다. 즉 재건이 필요했고 케인스 이론에 기반해 정책을 펴는 유럽 국가들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누구에게도 정책 시행의 이유를 설명할 필요가 없는 특이한 상황 때문에 가능했다. 영국은 전반적으로 홍콩이 재량껏 운용하도록 놔두었다. 영국 국방장관을 역임한 데니스 힐리는 이렇게 말하기도 했다. 카우퍼스웨이트 홍콩 재무장관은 너무 대단해서 그를 만나고 돌아올 때면 항상 크리켓 경기 도중 부상으로 퇴장하는 느낌이 듭니다. 홍콩 입법회 회의록에 남겨진 그의 연설문이 보여주듯 카우퍼스웨이트는 아무도 못 이길 만큼 논리가 정연한 사람이었다. 결코 그 혼자 모든 걸 이룬 건 아니었다. 전임 재무장관들이 수립해놓은 체계를 기반으로 성공할 수 있었다. 그의 후임자인 필립 헤이든 케이브 장관도 그의 뒤를 따라 유사한 정책으로 성공했다. 이들은 모두 자유방임주의의 열렬한 신봉자였으며 총독의 든든한 지원을 얻고 있었다. 영국과 홍콩의 상이한 세금 정책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난 차이가 나지만 홍콩의 성공을 숫자로 보여주기는 어렵다. 카우퍼스웨이트의 정책 중 하나는 통계를 내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는 공무원들이 통계치를 보면 경제에 간섭하여 문제가 아닌데 공무원들이 보기에는 문제, 이를 해결하려 함으로써 시장에 보이지 않는 손해 작용을 반대한다고 믿었다. 그는 항상 애덤 스미스를 인용했다. 공무원들이 통계를 손에 쥐면 그걸 가지고 계획을 세우려 할 겁니다. 라고 밀턴 프리드먼에게 설명했다. 그는 국내와 해외에서 들어오는 모든 자료 요청을 거부했다.
홍콩 실업률 데이터가 산출되지 않는 이유를 파악하기 위해 영국 관료들이 홍콩에 도착하자 그는 가장 빠른 다음 비행기 편에 그들을 되돌려 보냈다. 입법회 의원이 GDP 데이터를 요구하면 그는 늘 아래와 같이 답변했다. 가장 앞선 선진국에서조차 그런 숫자는 매우 부정확하며 큰 의미가 없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그런 숫자를 사용한다고 해서 꼭 우리가 사용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홍콩에서 그 숫자를 어떤 실용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른 나라는 높은 세율과 정부의 시시콜콜한 간섭으로 인한 정책의 효과를 판단하기 위해 이 데이터가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우리는 정부가 관여하기 위해 사용하는 수단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정책을 입안하기 위해 통계 자료를 산출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고 별 가치도 없습니다. 말년에 후진국들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자 그는 우선 통계청을 폐지하라고 조언했다. 1962년에 GDP 숫자 같은 통계 자료를 제출해달라는 압박이 심해지자 필요한 자료 조사를 위해 대학 교수를 고용했다. 이로써 데이터 수집이 가능한지 알아보는 연구에 착수했다고 말할 수 있게 되었다. 교수가 초안을 가지고 오면 설명이 좀 더 필요하다든지 추가 조사를 해야 한다든지 논리 전개가 더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를 대면서 7년 동안 계속 반려했다. 1969년이 되어도 아무런 통계가 나오지 않자 그는 교수가 조사를 마무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핑계를 댔다. 불쌍한 교수만 사기꾼이 된 셈이었다. 그러나 우리는 통계치는 몰라도 진실은 잘 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일본의 지배에서 벗어난 1945년의 홍콩은 궁핍하고 절망적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굶주렸다. 전쟁 전 100만 명이던 인구는 60만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불과 한 세대가 안 되는 짧은 기간에 내세울 만한 천연자원조차 없던 이 작은 도시가 세계에서 가장 분주한 항구가 되었고 국제금융의 강자로 떠올랐으며 인구는 10배 이상 팽창했다. 1950년대 본토의 내전을 피해 이주했던 사람들이 홍콩은 초라한 소도시에 불과했다. 프리드먼은 1955년 홍콩을 방문했을 때를 이렇게 기억한다. 난민을 수용하기 위해 정부가 급하게 지은 임시 숙소는 앞면이 뚫린 원룸을 성냥갑처럼 쌓은 형태였다. 한 가정당 원룸 하나씩. 하지만 홍콩은 미래지향적 도시국가가 되었다. 홍콩의 부도 이와 유사하게 엄청난 속도로 증가했다. 1940년대 GDP 데이터는 당연히 없지만 대부분의 아프리카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300 미만으로 추정된다. 1960년대에는 $429였다. 같은 시기에 영국은 $1380였고 미국은 $3007였다. 그 후 33년 만에 1인당 GDP는 영국을 추월했고 50년 후에는 미국을 능가했다. 이 기간 동안 세금은 낮았으며 정부는 최소한만 지출했다. 1946년 이후 한 차례만 제외하고 모두 흑자 재정을 달성해서 보통 1년 동안 쓸만한 돈을 비축했고 어떤 국가 채무도 발생시키지 않았다. 현 세금 제도 하에서 우리 경제가 성장하리라고 굳게 믿고 있지만 지금처럼 낮은 세율에도 국가 재정 수입이 증가하는 데는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라고 카우퍼스웨이트는 말했다. 2015년까지 연속 8년간 재무장관이 잉여금을 과소계상하는 것이 연례 행사처럼 되어버렸고 2018년도에도 같은 일이 발생했다. 워싱턴 소재 싱크탱크 기관인 헤리티지 재단은 매해 전 세계 186국의 경제자유지수를 발표한다. 이 재단은 경제적 자유를 자신의 노동력과 재산에 대한 개인의 통제로 정의하며 12가지 양적, 질적 요소로 평가한다. 1995년 통계 산출을 시작한 이후로 홍콩은 경제적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자유로운 국가 순위에서 1등 자리를 거의 내준 적이 없다. 예산 집행 측면에서도 홍콩의 공공 서비스는 절대로 부족하지 않다. 피어슨 에듀케이션에 따르면 홍콩 교육의 질은 전 세계 4위로 평가되며 블룸버그 건강관리 지수는 1위에 올라있다. 2018년 홍콩의 대중교통은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인 시스템으로 인정받았다.
인구의 94%가 철도역 반경 1km 이내에 거주하는 상황에서 정시 운행률이 99.9%에 달해 모든 국가의 모범이 되고 있다. 또한 철도 수익성이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다. 자유방임 정책은 보통 무자비하고 인정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카우퍼스웨이트는 자신의 정책이 모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했다. 그에게 세금은 부담이며 성장의 장애물이었다. 세금이 적을수록 이익이 늘어나고 경제는 더 성장하게 된다. 경제 성장은 더 많은 고용을 창출하고 양질의 일자리와 재산 증식으로 이어진다. 그는 부의 분배보다 부의 창출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뒷면에 64페이지에 세율이 높다고 세수가 많아지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또 자료가 있으니까 참고해서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부의 분배보다 부의 창출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급속한 경제 성장과 이로 인해 노동력 수요가 증가하면 자연히 신속하고 실질적인 부의 재분배가 직접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말했다. 즉 경제가 알아서 돌아가게 놔두면 부의 재분배는 저절로 달성된다는 말이다. 지금 문정부에서 했던 소득 주도 경제 성장이라고 하는 것과 정반대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그가 정말로 말하고자 하는 요점은 바로 이것이다. 부의 재분배가 이루어지면 일시적이든 영구적이든 어려움을 겪어 경제적 성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 더 많이 도와줄 수 있다. 사회 최하층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줘야 하는데 경제가 활황을 이루면 정부가 이들을 더 잘 도와줄 수 있다. 그는 낮은 세율 덕분에 세수가 늘었다라고 했다. 그의 주장이 옳았음은 홍콩의 성장이 증명한다. 국민의 손에 맡겨진 돈은 결국 국가로 돌아오게 되어 있다라고 말했다. 게다가 이자까지 붙어서 돌아온다. 홍콩은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처해 왔지만 위기가 닥쳤을 때 기본 입장은 개입이 아니라 긍정적 불개입이었다. 단 공공주택 부문은 예외였다. 1950년대 홍콩의 산업은 창고업, 운송업, 조선업, 보험업 등 주로 중국 본토와 재화를 주고받는 분야에서 일어났다. 한국전쟁이 발발하여 미국이 중국에 제재 조치를 내리자 4년간 중국과의 무역이 90% 감소했다. 홍콩은 좌절하지 않았다. 대신 내전을 피해 내려온 이주민들이 가지고 온 방적 기술로 전 세계 섬유 산업을 지배했다. 영국과 미국은 자국의 산업을 지키기 위해 강력한 보호주의 정책을 실시했다. 그러자 홍콩은 직물 대신 합성 섬유 산업을 육성해서 영미의 엄격한 수입 할당제를 극복했다. 그리고 전자와 플라스틱 분야로 산업의 다양화를 추구했다. 1976년에 파운드화의 평가절하로 외환 보유액이 무려 3천만 파운드 감소했지만 홍콩은 이 역시 잘 이겨냈다. 영국의 문화혁명으로 인한 타격이나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때에도 마찬가지였다. 1997년에 홍콩이 중국에 반환되었을 때 전 세계는 홍콩과 홍콩의 정책이 사실상 중국에 흡수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 다른 아시아 국가들도 홍콩의 성공을 배우고 모방했다. 리콴유는 1959년 싱가포르 총리가 되자 홍콩식의 저세율 불개입 정책을 채택하여 성공을 거두었다. 한국과 타이완 그리고 어느 정도는 일본도 자기식의 낮은 세금과 수출 드라이브 정책을 실시하여 상당 기간 경제적 성장을 거두었다. 중국도 유사한 과정을 밟았다. 마오쩌둥이 1976년 사망한 후 홍콩과 싱가포르의 뛰어난 성공을 목격한 중국의 개혁 정치가들은 카우퍼스웨이트식 모델이 중국에도 통할 것으로 생각했다. 1980년에 선전시는 세금과 규제가 없는 경제 특구로 지정되었다. 당시 인구는 3만 명이었으나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기회를 찾아 모여들면서 현재는 거의 1300만 명에 이른다. 어느 해에는 경제 성장률이 무려 40%를 기록한 적도 있었다. 오늘날 선전은 제2의 홍콩이 되었다. 중국은 전국인민대표 발의안에 명시했듯이 사회주의를 위하여 자본주의를 이용하자고 했다. 덩 샤오핑은 1984년 연설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건설하라에서 우리는 생산력 개발에 충분한 힘을 쏟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이 작은 섬이 발전한 걸 보면 중국의 발전 가능성은 얼마나 무궁무진한가. 오늘날 중국은 독재 자본주의의 특성을 보여주기는 하지만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경제 대국이며 구매력 평가 지수로 보면 가장 큰 나라다. 홍콩이 특이한 시점에 특이한 상황이 있던 것은 확실하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낮은 세금 정책과 긍정적 불개입 정책으로 경제 기적이 일어난 점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카우퍼스웨이트의 업적은 그가 무엇을 한 것이 아니라 안 한 것에 있다. 난 별로 한 일이 없어요. 내가 한 일이라곤 정책이 원위치로 가지 않도록 막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는 특유의 겸손한 표정으로 말했다. 홍콩 이야기는 지금 세금을 무진장 걷어들이는 대한민국 사정에 비춰볼 때 시사하는 점이 크고, 또 여기에서 중국의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최근에 마침 3월 15일 중앙일보에 미 달러는 어떻게 기축통화가 되었나, 브레튼 우주 이야기부터 괜찮은 칼럼이 있고요. 또 한국경제 3월 19일에 월스트리트 저널 칼럼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달러의 미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달러의 기축통화 기능이 지켜질 것이다, 이런 내용이 있고, 중국이 과연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정책에 그런 조류를 계속 승계해 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회의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콩이 또 중국이 어떤 모양으로 변천해 나갈지는 앞으로 지켜볼 관전평이겠습니다만은 최근에 나온 책이 레드 룰렛인가요? 거기에 보면은 요약했는 내용을 보니까 시진핑 집권 하에 시진핑이 공산당 원로들에게 채택된 이유가 별 능력이 없을 거라고 예상을 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게 오판이었다. 독재 체제를 이루고 있고 반개혁 개방, 반시장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그래서 그리고 아직까지도 아시다시피 관시 문화가 너무나도 강력하고 부패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그리고 중국 공산당의 문화는 반대편을 무자비하게 짓밟는 것이다. 이런 나라를 대한민국이 이웃하고 있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불행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마오쩌둥의 어떤 뒷걸음질 덕분에 대한민국이 반대급부로서 성장할 수 있었다. 박정희 시대가.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만 지금은 그것과는 좀 다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책은 여러분들이 한번 자유방임 정책이라는 것이 그냥 무자비하게 경쟁 구도에 내몰아서 약자들을 지옥에 빠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반적인 성장을 통해 가지고 취약계층들에게 더 많은 풍요를 또 도와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까지 참고해서 읽어보시면은 좋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 책 내용 중에서 홍콩 관련된 카우퍼스웨이트 이야기를 남겨봅니다. 감사합니다.